네,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서 전 세계인이 오늘 9월 11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이 나오는 날인데요. 당초 예상보다 강했던 1차 제재안보다 더 큰 제재안이 나올 수 있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국제사회에서 오늘을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1년 전부터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부터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대답에 앞서서 이 방송을 총괄하고 계시는 네. 이봉희 부장께서 이경훈 앵커의 방송 전에 이 질문을 좀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대통령 중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아닐까요? 역시 감각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자국 내에서는 어마라고 그러죠. 그렇죠. HLP에서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그동안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는 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사실 유엔 안보리 2차 제재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국이 요구한 제재에 대해서 표결이 들어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걸 계기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인가 하는 이것이 판가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2차 유엔 안보리 이렇게 제재안이 중요한 것은 그만큼 사실 북한의 행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극한 행동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에 이 북한의 행동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으면 작년 이맘때죠. 9월 달에 5차 핵실험 됐죠. 그래서 이때 나라 안쪽으로 우리나라 나라 안쪽으로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국정의 혼란을 틈타서 북한이 5차 핵실험 계획을 해서 사실 북한이 우리나라의 국정 혼란한 틈을 타서 굉장히 강도 있는 이러한 군사적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많은 미사일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있습니다는 국제적으로 파장이 미치는 충격 정도를 감안해서 몇 가지만 이제 정리해드리면 올해 7월이었죠. 세계를 깜짝 놀랐던 것이 두 차례 걸친 ICBM 발사. 그렇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죠? 사실 이거 문제에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미국의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미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일본 영해를 직접적으로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굉장히 7월 이후서부터 국제사회 시각이 북한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다른 각도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달 들어서는 이러한 국제 제재의 분위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소폭탄을 탄도하는 이런 6차 핵실험을 했죠. 이 문제도 굉장히 수소폭탄이니까 굉장히 강도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7월 달에 ICBM 발사하고 난 이후에 8월 초, 지난달 초에 2차 제재안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수소폭탄 탄두를 하는 6차 핵실험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유엔의 제재리가 미국이 주도가 돼서 사실 오늘 표결에 따라간다. 결과는 내일 아침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6차 핵실험 이후에 문재인 정부도 좀 대북 정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좀 움직임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역시 사실 대북 정책의 기본 골격은 베를린 선언이다 이렇게 하죠. 이 베를린 선언은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이렇게 되시기 전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대화라. 그래서 우리가 육자 관계든 아니면 그것이 사자 관계든 이렇게 대응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에서 오면 역시 이 대화라는 큰 원칙은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독일에서 동서독 통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슈로더 독일 전 총리, 그때 당시에는 서독이죠. 전 총리의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한 면으로 이렇게 실었는데요. 거기서도 대화를 여지를 남겨야 된다는 입장은 분명히 슈로더 전 총리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원칙으로 할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하는 것이 베를린 선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대화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국제사회 분위기는 ICBM이라든가 아니면 6차 핵실험이 있는데 대화를 구성할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한국과 같이 가져갈 때 사실
동일한 문제에서 북한 문제에서 동일한 인식을 같이 해야 예. 우리가 파트너를 설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쪽은 강경 제재 한다는데 우리는 대화를 원칙으로 한다면 사실 파트너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코리아 패싱 문제가 굉장히 심화됐던 겁니다. 그래서 6차 핵실험 이후에는 그 이전서부터도 ICM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려를 했습니다는 결과적으로는 대화는 나중이고 때가 지금 아니고 지금은 제재 쪽으로 간다 하는 쪽으로 지금 이경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재 쪽으로 지금 선회한 입장이다. 그리고 제재 쪽에 선회하더라도 대화의 여지는 계속해서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행동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북한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네. 전부 북한 문제의 그 어떤 경중 정도로 볼 때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미국엔 트럼프, 일본에서 아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시진핑, 네.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푸틴 직접적으로 나선다. 북한은 제외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제재로 이게 실제 행동에 나서느냐. 우리가 보면 국제사회에서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든가 보면 얘기만 했지 실제 행동으로는 나토, 노 액션 토크 언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행동이 됐었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대화에서 제재로 선회하고 나서부터 국제사회의 실체 행동으로 굉장히 나서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푸틴과 아베가 러시아 그 극동 포럼에서 그 자리에서 그 정상회담을 했었죠. 그래서 내용 결과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 실무급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사전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 간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몇 시간 만에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국제협상이 예. 이렇게 보면 네. 뭐든지 이익과 갈부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실무급 협상인데 이게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비난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희처럼 국제협상을 오랫동안 참여한 입장에서는 사실 뭐든지 국익을 반영하는 또 서로가 이해가 상반된 국익을 반영하는 것은 실무급 동에서 충분한 성숙 기간을 거쳐야 된다. 근데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행동, 돌출 행동으로 볼 때는 그런 충분한 성숙 기간을 갖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상회담 간에 만족할 만한 예의가 나오지 않다 입장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하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런 쪽에 좀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틴과 이렇게 아베와의 그 정상회담, 그 다음에 트럼프와 메르켈 총리와도 세계적 4대 강국과도 이렇게 국가 총수 간의 통화를 이렇게 하는 상태죠.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설왕설래 했던 사드 배치도 나머지 분이 완료됐죠. 예, 그렇죠. 사드 배치가 완료돼서 네. 이게 갖고 있는 상징성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 여기 이제 청와대 입장은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이 아직까지는 아니라 그럽니다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술핵 필요성 같은 거 이런 것은 이제 급진. 요게 민주당은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 네. 그래서 정정과 달리 집권 여당에서도 사실 전술핵 필요성이 이게 논의됐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과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급진전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최대 약점 코리아 패싱 문제죠. 이 코리아 패싱 문제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문제를 풀어갈 때는 보통 6자 관계다, 4자 관계다, 5자 관계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전의 천안함 사건이든가 연평도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딱 요 문제에서 정리됩니다. 왜냐하면 이경래 앵커랑 같이 이렇게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이렇게 보면 6자 관계라 하면은 남북한이 포함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민주적인 세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네. 그다음에 신냉전 시대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그 6개 국가거든요. 네. 여기서 그 사자 관계를 줄이면 요 6개 국가 중에서 2개 국가 빠질 거라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떤 국가가 빠집니까? 어떤 국가인가요? 예, 남북한이 빠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ICM 발사라든가 그다음에 네. 6차 핵실험 이후에는 요거 5자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럼 5자 관계에서는 역시 남한이 아직까지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한이 빠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요게 6자 관계에서 4자 관계를 땐 남북한이 빠지고 그다음에 5자 관계일 땐 남한이 빠지거든요. 네. 요게 코리아 패싱 문제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여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코리아 패싱 문제가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심화될 때는 미국이 뭐냐 한국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북한과 다이렉트리 여러 가지 문제를 하지 않겠느냐 한 상태에서 현재 국제적으로 외톨이 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그 제재로 바뀌면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하고 실제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실 코리아 페이스 문제는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태도가 변화하면서 주변국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해집니다. 역시 그 주변국의 반응은 인식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네. 사실 주변국은 자기의 이익에 부합되는 행동을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다소 소원했다가 네. 이렇게 자국의 국제 이익을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문제의식이 바뀌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에 따라서 화답을 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그렇군요. 보이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미 간 FTA 폐기 잠정 연기를 했죠. 이 문제는 사실 오늘 언론에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해당 미국의 상무부에서는 사실 종전의 입장을 취한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국경제신문에서 그렇게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상무부는 본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주무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USDA라든가 미 상무부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주무부서기 때문에 주무부에서 대북 정책 관련된 한미 FTA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면 미국은 한국의 통상 정책과 다소 다른 측면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산업계 입장을 그대로 이렇게 USTR, 미 무역대표부라든가 네. 상무가 받아들여서 대외 통상 정책으로 나오는 거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산업계 입장을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이렇게 좀 다소 이렇게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로스 상무장관은 지금 한미 FTA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겠다. 근데 트럼프는 엊그제 한미 FTA 문제의 폐기 문제를 잠정 논의하겠다 하는데요. 상무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폐기 문제가 아니라 예. FTA 수정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의 산업계에서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FTA의 수정 문제지 폐기 문제, FTA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가 한미 FTA 폐기 문제를 잠정 연의하겠다 하는데 폐기 문제는 미 상무부라든가 USTR의 근본적인 정책을 반영하는 미국의 산업계 입장에서는 사실 FTA 필요성을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트럼프가 이단적인 발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상무보다 이단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라 사실 트럼프 얘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잠정 연기한다 하는 것은 북한에 따른 인과관계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중국은 ICBM 발사 때와 달리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네. 있죠. 6차 핵실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변한 건 없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행동은 하면 석탄 수입 금지어죠, 금융거래 규제어죠, 중강석 규제어죠, 1차 제재는 이외에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의 기업인이라든가 개인들도 북한과 거래되는 것을 많이 제약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그 금융기관들도 북한과의 그 금융거래에 어떤 제재 움직임, 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중국 사람이 무서운 점은 말로 앞세운들이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그런가요? 국제 실익이 예. 돼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그 다음 달에 있을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 가능성이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더 피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위안화를 대폭적으로 절상해서 해놓을 거는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말만 떨어지지 않고 먼저 행동으로 나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보여주는 외형적 태도와 달리 지금 중국은 내부적으로 보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제지를 해서 미국과 협조 분위기를 도출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원칙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고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유엔의 1차 제재안 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상당 부분은 중국이 이런 부분에 수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다만 이 러시아가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러시아는 정상회담을 예. 통해서 사실상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 해서 네. 종전의 6차 핵실험 ICBM 발사 이전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남한과의 관계라든가 미국과의 관계를 볼 때는 사실 중국보다 러시아가 자유롭기 때문에 비중이 적기 때문에 저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 중국에 편향적이었었거든요. 네. 차제를 잃기 위해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태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네. 푸틴의 어떤 그 고도의 숨은 전략을 포함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보다 러시아가 한 남한에 대해서 또 미국의 협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유엔의 그 제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오늘 9월 11일이 최대 고비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이 있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자, 2차 제재안이 나온다면 어떤 수단이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북한이 여러 제재안 중에서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는 세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게 외화 조달 차단, 그다음에 김정은을 국제 제재 리스크에 포함시킬 그렇습니다. 것이냐, 예. 그다음에 원유 공급선 맞습니다. 차단, 요 예.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국제 협상은 강원 전략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항상 강강강강 이렇게 두들기면 국제 협상은 깨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세게 밀어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땐 더 세게 밀어붙이고 항상 생각할 탐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차 제재는 세 가지 아킬레스건 중에서 외화 조달 차단에 초점이 돼 있었죠. 그래서 사실 북한이 무역을 통해서 30억 달러 이 정도 외화 조달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3분의 1, 10억 달러 대중 무역 차단을 중심으로 해서 10억 달러 축소론 이런 움직임을 보였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외면하고 6차 핵실험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제재안도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그 초점이 되는 것은 두 가지죠. 네. 하나는 국제 제재 리스트에 김정은을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렇군요. 하나. 그다음에 예. 대북한의 원유 공급선 차단 문제. 네. 이게 가장 큰 충격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다뤄드렸던 겁니다. 원유 공급선 문제. 근데 문제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이경원 앵커랑 같이 이런 그 제재 문제에 대해서 1차 제재 나올 때 국제협상에선 강원 전략해다. 그때 사실은 심각한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경원 앵커랑 그랬네요. 연애도 밀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죠? 예, 국제협상에서는 어떤 분 그래요. 아이, 저 북한이 북한이 미워 보이니까 아주 미워 보이니까 저런 제재안은 논설위원님 한꺼번에 제재하면 어떠지 않느냐. 예. 예를 들어서 30억 달러 그 창조 대중 수출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대중 수출이 90%지만 한꺼번에 이거 차단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극단 행동이 나온다. 근데 극단 행동이 나올 때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죠. ICBM만 보유하고 있으니까 위험해지죠. 예. 그러면 극한 행동이 나올 때는 모두가 네거티브 게임이거든요. 모두가 네. 패자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강하게 하던 대신에 극한 행동을 나오지 않는 이런 옵티멀 솔루션, 요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이 사실 지금 국제사회에 어떻게 맨날 고민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제재는 원유 공급선 차단에 대해서 북한이 무시하다 보니까 이번에 김정은의 제재 문제를 또 원유 공급선 차단 문제를 미국이 다음 단계 강한 단계에서 유엔 안보리 2차 제재안에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시다시피 2차 제재안에는 이 김정은을 국제 제재 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굉장히 이 부분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북한 전체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네. 김정은 제가 국가주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네. 김정은 이렇게 김정은이가 가장 이렇게 사실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근데 제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 제재를 할 수 있느냐 하는데요. 사실상 뭐냐면 제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 네. 제재를 하려면 근거가 마련돼야 되고 현상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작년 4월에 김정은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해외에 숨겨놔 있던 이러한 비자금이 이렇게 다 밝혀졌죠. 그것이 작년에 큰 충격을 줬던 것이 바로 파나마 페이퍼스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기존의 이렇게 국가 통수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비자금이 돼서 비자금 조성이 나서서 상당 부분 이렇게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경원 앵커께 여쭙겠습니다. 이정근 앵커께서 이렇게 남몰래 이렇게 비자금을 갖고 있다면 사실 비자금 규모가 크면 클수록 나라 밖으로 감춰야 되거든요. 네. 그럼 나라 밖으로 감춘다면 비자금이 있으면 지금 어디 갖다 숨기겠습니까? 글쎄요, 좀 조세피난처 쪽으로 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 비밀 창고에 그렇죠. 간다 하는데요. 지금 예. 스위스 비밀 창고는 다 열려져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장기 집권자들이 비자금이 있을 때는 지금 이경원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텍스 헤이븐 지역, 텍스 리조트 지역, 텍스 패러다이스 지역이라 하는 조세피 지역에 숨긴 달이 보이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이제 2차 제재에 나오니까 한번 오늘 궁금증을 좀 시간을 갖고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일단은 가다피라든가 이래서 이런 장기 집권자들은 얼만큼 해외에 비자금을 숨길까 했을 때는 네. 대체로 그 국가의 최소 1년 운영 경비는 숨긴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망명을 할 때는 국제적으로 모든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대체로 보면 그 가이드가 다 다르긴 합니다는 대체로 그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피가 속해 있는 리비아가 1년에 최소한 필요한 운영 경비 이것은 이제 숨긴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선 최소한 1년 국가 전체 운영 경비를 숨긴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냐 할 때는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파나마 페이퍼스 통해서 30억에서 50억 달러. 일전에 파나마 페이퍼스 이전에도 이렇게 50억 달러 얘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30억에서 50억 달러인데요. 왜 시청자 여러분 30억에서 50억인데 30억까지 지금 내려와 있느냐 하면요. 그만큼 그동안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국제 협정을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사실 슈퍼노트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제재했죠. 그다음에 홍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식점이라든가 뭔가 노동자 이런 거 문제가 근절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이렇게 국제 조세 정의를 통해서 될 수 있는 비자금 조세가 여의치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과정에서 30억까지 내려오는데 어쨌거나 예. 30억에서 40억의 중간선을 본다면 지금 원화로 5조 원 정도에 해당되는 네. 대단히 큰 규모다 이렇게 그렇죠.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규 앵커가 5조 원 정도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쏙 이렇게 깜짝 놀라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죠. 그죠? 굉장히 예. 큰 돈이죠. 네. 굉장히 큰 돈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상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TV의 송재주 대표가 같이 얘기하는데요. 나는 은퇴하고 나서 한 20억 원 정도만 있으면 또 시청자를 깜짝 놀라실 거를 생각하는데요. 여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주택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만 갖고 있으면 사실 50억 갖고 있으나 100억 갖고 있으나 1000억 갖고 있으나 1조 갖고 있으나 10조 갖고 있나 똑같다. 쓰지 못한다. 네.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쓰지 못한다고 쓰지 못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5조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규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거를 제재 리스크에 포함시킬 때는 아무리 갖고 있어도 내가 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일가에서는 가장 이렇게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2차 제재안에 포함될까 말 것인가 그렇군요. 하는 것이 오늘 국제사회에 가장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좀 민감한 문제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사실 북한에 대해서 이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재안이 의결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미국이 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2차 제재안이 미국의 요구안이거든요. 예. 그리고 유엔 같은 경우에는 쿼터를 미국이 많이 재원을 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IMF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그다음에 유엔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이 아무래도 그 자산이라든가 그 기관의 운영 경비를 많이 대원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미국의 이번에 제재안은 어떤 내용이 포함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누차 말씀드리는 퍼스트 트랙은 첫 번째 트랙은 이원적 투 트랙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퍼스트 트랙은 북한 문제의 키를 갖고 있는 게 중국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공조 채널, 유엔과 공조 채널을 가져가는 소위 다원 채널 아니면 쌍무가 협조 채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거죠. 또 국제적인 비난 가능성이 적은 상태에서. 그렇지만 이게 여의치 않다. 옛날과 달리 미국의 그 경제 비중이라든가 또 트럼프에 대한 위상 같은 게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미국의 의도대로 가지 않다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안 될 때는 저 북한이 미국의 국민들이라든가 재산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이 국제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만이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단독 제재안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단독 제재안으로 가는데요. 사실 키는 유엔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협조지도 못하고 또 유엔 안보리의 규정도 협조 갈 수도 없고 협조 안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협조 안 할 때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굉장히 국익에서 손해가 내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달 환율 조작 문제 전날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지적재산과 관련해서 스페이스 301조 발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명에서 발전한 슈퍼 301조 활동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중국이 국가별 규제에서도 굉장히 제재를 당할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사실 유엔 안보리 2차 제재안이 나오지 않을 때는 세컨더리 문제 중국의 민간 차원에서 기업과 개인들이 북한에 거래하는 것은 거래하면 북한과의 거래가 아니라 중국이 미국과의 거래를 차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 뭐냐면 중국 기업가 그다음에 개인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걸 포착이 될 때는 네. 그 거래에서 미국의 거기 차단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미국과의 거래를 예. 차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세컨더리 보이콧 문제를 추진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2차 제재안 제차안에 관계없이 네. 굉장히 단독적으로는 상당히 강도 있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도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중국의 보복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우리 예. 입장에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그렇죠. 오늘 그 11월 달 11일을 그 주목하는 이유는 예. 유엔 안보리 2차 제재안이 사실상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보여줬던 태도로 볼 때는 이게 2차 제재안은 상인 안보국에 거기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모두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찬반 투표가 아닙니다. 예. 가반수 투표가 아닙니다. 예. 또 중대한 사항이라서 회원국의 3분의 1 투표가 아닙니다. 일단 필수 사항은 뭐냐면 안보리에 속해 있는 상임이사국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동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상임이사국에 중국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협조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중국이 이렇게 2차 제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통과되지 않을 때는 이와 별도로 관계없이 사실 사드 배치가 된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를 볼 때는 사실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중요한 국내 증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구구절 앞두고 사드 배치 이렇게 사실 완료됨에 따라서 그랬죠. 예. 사실 국내 증시에서 우리 국민들이 의원에게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국내 주식시가 큰 충격을 받지 않는 상태 그래도 주가가 떨어진 배경에 있어서는 중국의 사드 배치 완료에 따라서 사실 2차 보복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각도에서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바로 요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두 개는 이렇게 대중 수출 급감 문제, 대중 지출 기업 철수 문제, 6호 급감, 백화점 승자 저주 이런 문제는 더 강도 있게 될 거 이렇게 보이고요. 예.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달 10일에 만기 도래되는 3차 이렇게 중국과의 통화 싸움 문제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쉽진 않지 않겠느냐. 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도 다음 달에 미국의 하반기 환율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과 맞물려 있거든요. 대체로 요 3차 만기 연장분이 560억 달러가 10월 10일인데요. 미국의 하반기 환율 보고서가 한 15일 전후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겹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청와대에서도 그동안 환율 보고 있잖아요.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네. 했습니다는 예. 지금 이런 시기적 문제를 해서 사실상 수시로 보고해라. 그렇군요. 관련돼서 수시로 보고해라 예. 하는 것은 환율 문제, 외국인 자금의 유출 문제, 크레딧 디폴트 수환 문제, 한국에 대해서 해외 시각 문제 이런 네. 문제가 앞으로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 외국인의 동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것에서 청와대 측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만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외국인 움직임은 사실 올해 ICM 발사, 두 차례 ICM 발사, 7월 이후죠. 그다음에 6차 핵실험 이후에 네. 분명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군요. 요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많은 대부분 증권사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지정학적 위험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천안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사건 이 비교해서 사실 주가가 그 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체리 피킹적인 측면이라 하는데요. 위기는 기회다. 어떻게 6차 핵실험을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해서 쓰는 그 보고서도 있습니다는 사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경황되게
어떻게 육체 핵실험에 국민의 그 불만인데 이런 문제를 걸어놓느냐. 설령 주가가 올라간다 해도 그렇게 표현은 안 된다 하는데요. 국제 분위기를 보겠습니다. 국제 분위기는 ICM과 육체 핵실험 이외에는 이례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사건 분명히 다른 각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동안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도 3대 평가사들은 굉장히 평온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무디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북핵 리스크 공식 입장을 표명했죠. 그래서 사실상 뭐냐, 우리 이 북핵 리스크 그다음에 ICM 발사 이런 문제가 사실 펀더멘털의 문제가 줄 때에는 우리 신용등급을 조정하겠다, 하향 조정하겠다 분명히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 이게 단기에 그칠 때는 사실상 뭐냐, 이렇게 전망 부분만 수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어찌됐든 그동안 입장을 보이셨던 3대 평가기관은 지금 금융위기에 한번 창피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을 나왔던 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사실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드 배치라든가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이런 문제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거나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의견을 구하는데 내부적으로 서로가 뭐냐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어떤 분 그래요. 대통령께서도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에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는 모든 사회 정책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입장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이전에 예. ICM 발사라든가 그다음에 육자 핵실험 이런 수소폭탄 이렇게 실험하기 전에는 예.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봐서 사드 배치는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뭔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치하지 말자 하는 입장을 보이다가 네. 이게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ICM 발사에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육자 핵실험에서 수소폭탄까지 늘는데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는 뭐냐면 그런 부분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국민들이 대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모든 사회 정책이라는 건 여건이 바뀌면 사실상 뭐냐 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이 뭐 신뢰가 부족하다, 말이 앞뒤가 바뀐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에서 경제 정책을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하는 이런 측면이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좀 이해를 구해줘야 되지 않느냐. 대통령께서도 뭐 대화를 통한 방안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사건에 국제적으로 제재를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서로 설왕설래 특히 정치인들 보면 이런 문제에서 생명이 위협되는데 내 탓만 하고 이렇게 하면 국제적으로 한국의 문제를 정리해서 이렇게 애쓰는데 정작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국 사람 정작으로 가장 이렇게 신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저렇게 평온한 태도를 보이느냐 아주 비아냥거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되면 국민들이 한번 대통령 이하 가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똘똘 뭉쳐주는 자세를 국제적으로 보여줘야 주변국들이 우리가 설령 핵이라든가 ICM에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남한을 제가 이제 북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남한을 그렇게 만만치 않게 본다. 이것이 국익증되고 국제적으로 협상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있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